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주식시장엔 삼진아웃이 없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이 야구에서는요 스트라이크 3개를 그냥 보내면 삼진아웃이 되죠. 그래서 타자는 또 까다로운 또 자신이 싫어하는 구종의 공이 와도 삼진아웃을 안 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스트라이크에 배트를 휘둘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증시에선 삼진아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트라이크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장 확신이 있는 시황에서 또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시황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일부 급등 종목도 나오고는 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선뜻 또 의무감으로 나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엔 삼진아웃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요일 밤 편안하게 정리해보죠. 5월 9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2742번님, 오늘 하루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종일 쉬었습니다. 하루쯤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꼭 있어야 됩니다. 이 투자의 대가들도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이틀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시세 창도 안 보고 이 뇌를 완전히 턴 오프, 완전히 꺼놓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날이 있어야 우리 2742번님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아주 치열한 투자 전투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쉬셨습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주식 실패담, 성공담, 참견, 하소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코너 있습니다.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 하고요. ETF의 모든 것, ETF 오지랖 코너 있죠. 삼성 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그리고 오늘은 NH투자증권 최창규 팀장도 함께합니다. ETF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저희 목돈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나에서 10까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초창기에 이 머니투어 했을 때는 막 진짜 땅끝 마을까지도 가고 막 멀리 갔죠. 멀리 갔죠. 네. 최근 한 2, 3주 동안에 너무 서울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신익수 기자가 그냥 날로 먹는다. 네. 가지도 않고선 알겠습니다. 한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은 꽤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리 안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좀 멀리 갔다가요. 다음 주는 또 가까운 곳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포석을 위해 오늘 한번 쭉 간다. 쭉 갔다가. 네. 이번에 갈 곳이 이번 주말에 갈 곳이 부산.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말이죠. 부산하고도요. 기장입니다. 사실은 기장을 이야기하면 부산 분들은 약간 좀 약간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장이 아니었거든. 송정고개 넘어가면 부산으로 안 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부산 권역으로 속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전국 팔도에서. 팔도에서 모이는데. 근데 너는 부산 아니잖아. 너는 기장이잖아. 기장이잖아. 그렇죠. 요즘은 없죠. 당연하죠. 요즘은 그 권역 자체가 전철로도 다 뚫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명실상부한 부산이다. 하지만 부산의 토백인 저 같은 분들은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딱 그까지예요. 달맞이 고개 있거든요. 송정고개 거기 넘어가서 송정해수욕장까지만. 송정해수욕장은 돼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줍니다만, 그 넘어가서 이제 일광 이런 쪽으로 가면 벌써 이제 기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쳐주는. 그렇지만 하여튼 부산이다. 당연합니다. 네, 그럼요. 부산이다 하고 우리가 갈 곳은 이제 부산의 기장이죠. 오늘 또 가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주린이 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린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증샷으로 꼭 찍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여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음. 우리 그 장대 양봉 빨간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닮은 형상에 네. 부산하면 생각나는 거 바닷가요.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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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 중에 우뚝 솟아 있으면서 붉은 양봉인. 붉은색인가요? 붉은색이죠. 붉은 양봉인 곳이 예. 사실 대표적인 곳이 시흥 쪽으로 가면 예. 우리 그 유명한 전철 4호선 타고 종점까지 내려가면 닿는 오이도. 오이도에 빨간 양봉 등대가 하나 있고요. 새빨간가? 새빨갛죠. 예. 완전 새빨개요. 새빨갛게 돼 있으니까 오이도 등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오이도 등대 찍으셔도 되고 가까운 분들은 아니 부산까지 가자 이런 분들은 부산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이 기장에 있는 등대도 새빨갑니까? 새빨갛습니다. 새빨간 게 있는데 네. 제가 주변에 왜 이쪽을 또 택했냐면 네. 여기 부산에 부산 지역의 그 항구 도시의 마음을 담아서 다양한 등대들의 그 또 형상화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로 고 유무인 등대를 합쳐 부산 인근에만 74개 등대가 있는데 재밌는 등대들이 네. 그 중에서 네. 요 일대 있죠. 기장 일대. 네. 기장 일대의 항구를 따라 가지고 특이한 등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빨간 등대까지 찍는 그러니까 그 투어로 가겠습니다. 부산에는 총 70여 개의 등대가 있다. 74개의 등대가. 그러나 핵심적인 좀 이색 등대들은 그렇죠. 기장에 몰려 있다. 기장에 다 몰려 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처음 갈 곳은 기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 네. 서암항이라고 있어요. 서암항. 네. 여기는 요거 빌려 가시나 부산 분들이 여기에 유명한 게 딱 두 개인데 네. 젖병 모양의 등대가 있어요. 젖병 모양. 예. 우리 그 지금 유튜브로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교라 시사 교양 라디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렇게 조영상. 젖병이에요. 딱 그 젖병처럼 생겼네. 그래서 저기는 뭘 비냐면 네. 자식 빌러. 아가 출산이죠. 출산. 그러니까 네. 원래 요즘에는 사실은 딩크족들도 많고 안 가지는 분들도 많고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뭐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근데 갖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여기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젖병 등대를 만들었을 때가 2009년인데 네. 요때 부산에 사는 영유아분들 있잖아요. 예. 발바닥을 보통 발도장을 만들어요. 애들 태어났을 때 예. 산부인과에서 네. 요 144명의 발도장, 손도장을 양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 안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조형물로. 그래서 그 기운을 받으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젖병 등대를 보시고 딱 반대편 맞은편 쪽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요걸 꼭 보셔야죠. 네. 닭뼈슬 등대. 마주보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등대와 닭뼈슬 등대가? 저 지금 저 화면으로 보는 장면은 네. 닭뼈슬 등대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 네. 저게 정확하게 20칸이 안 되거든요. 약간 모자라요. 네. 저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저기서 소원이 하나 꼭 이루어진다. 이런 전설이 또 있습니다. 예. 옆에서 보면 빨간색입니다. 닭뼈슬도 빨갛거든요. 예. 네, 양봉 같진 않죠, 약간. 네. 전혀 안 같은데 이걸로는 이건 아닌데. 요거까지는 네. 사실은 여기는 아까는 우리가 출산을 빌었잖아요. 네. 여기는 부산 분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남 분들이 뭐 하러 오시냐면 프로포즈 하러 오십. 프로포즈. 그렇죠. 저 위에 계단 밟고 올라가서 네. 프로포즈를 하면 소원 하나는 무조건 이루어져요. 저게 어떤 장대양봉 등대는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좀 더 저건 가야죠. 오히려 도지에 가까워요. 도지에 양봉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네. 차트가 정지해 있는 듯한 도지의 형태.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힘겨루기를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나무 계단 입구에 그거 써 있어요. 청렴 실천 다짐길이라고. 예. 요게 다산 정약용 아하. 목민관의 정신을 담았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서암항부터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색 등대를 보러 또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글로 갈게요. 어디로요? 기장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네. 기장 바로 옆에 지척으로 있는 항구가 또 있어요. 네. 여기도 찍으셔야 됩니다. 네. 대변항. 네. 대변항. 여기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가 교명을 변경하자고 이게 사실은 졸업생들 찾아다니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급기야 대변 초등학교에서 사명 교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금 뭐 실화인가요? 아니면 실화. 네. 그리고 대변항 쪽으로 가시면 뭘로 바꾼 거예요? 그럼 대변 초등학교에서. 바꾼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변 초등학교 바꿨다. 그렇죠. 예. 바꿨다. 네, 그다음에 이름 바꿨다.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빨간 색깔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요거 이제 대변항에 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대변항 인근으로 마징가 제트 등대가 있어요. 이거 약간 위급한 순간에 대한민국을 구출하러 나온다. 우리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의도에 국회 뚜껑이 열리면 마징가 제트 나온다. 이거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약간 부유식으로 만들어 놓은 등대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딛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바다 중간에 뜬 곳에다가 등대를 2개를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천하대장군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마징가 Z. 예. 그리고 지하여장군으로 만들어 놓은 등대가 태권 V. 정식 명칭은 대변 외항 남방파제. 남방파제 네. 등대 이렇게 네. 부릅니다. 여기는 주차해놓고 멀리서 볼 수 있고요.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등대는 여기에 월드컵 등대 봐야 됩니다. 월드컵 네, 등대. 네. 오늘 등대를 쭉 보고 있죠. 네. 화면에 우리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월드컵 예전에 저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공인구입니다. 공인구. 모양을 딱 보시면 딱 아시죠. 저 공인구 이름이 피보노바였거든요. 저거를 중간에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등대를 저렇게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등대. 저게 거의 로켓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양봉 중에서 약간 점핑 양봉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기가 피보노바만큼 점핑을 해가지고 진짜 새빨가네요. 새빨개요. 네. 그래가지고 네. 3개의 다리로 축구공을 감싸고 있고요. 네. 그 축구공이 피보노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출전 국가들의 국기들을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출전 국가들의 경기 성적. 대한민국은 4강 진출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까지, 요 점핑 양봉이잖아요. 그 2002 월드컵 때였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신익수 기자와 저는 같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월드컵 기획팀이 아니었죠. 저는요 네. 스포츠 레저부 소속이었는데 네. 2002년도 때는 빠졌죠. 그렇죠. 살짝 빠졌죠. 예.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언론사에서 기자들 20명씩 왜냐하면 한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막 다 투입되지 않았어요. 대단했었죠. 다 기자들이 다 투입됐죠. 한국과 일본으로 보통 10명씩 나눠가지고 네. 갔었고 저는 2006년도 때 독일 월드컵 때 독일을 찍고 왔습니다. 매일경제 사상 최장 기록인데 21일짜리 출장을 다녀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영란법 이후로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네. 그 21일 기록은 아마 전 언론사 통틀어서 그렇죠. 가장 긴 이제 21일짜리 해외 출장이었다. 출장이었다. 네. 기록이죠.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거 지금 이제 대변항까지 찍었잖아요. 그다음에 대변항에서 북쪽으로 11km 올라가시면 네. 칠암항이라고 칠암항 여기에 이제 진짜 장대 양봉이 있어요. 네. 여기 가면 무조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야구 배트 글러브 야구 공등대가 있어요. 요거 보고 반대편 쪽에 여기에 보면 갈매기 등대. 네. 부산하면 사실은 갈매기 아닙니까? 부산 갈매기. 갈매기. 예, 그 위에 빨간 색깔로 네 조형물로 야구공 모양을 품고 저 보이죠? 네. 빨간 장대 양봉과 함께 옆에 동그랗게 야구 공 모양이 달려 있는 저 등대를 바라보고 네 주린이의 기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 등대도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은 아직은 안 나와요. 네, 아니. 우뚝 솟은 그걸 원하는데. 저 정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저 정도입니까? 네, 저 정도까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저거까지 보고 아까 그 대변항에 있는 월드컵 그건 등대, 좀 색깔이 점핑 양봉 그거 2개 딱 그 보시고. 갈매기 등대가 저건 아니죠. 저거예요. 저게 갈매기 등대. 저게 갈매기 등대. 왜냐하면 저게 갈매기 형상이에요. 갈매기 형상. 왜냐하면 저 다 갈매기 날개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저 뒤에 약간 동그란 거 안에 들어있는 저 조형물도 갈매기 모양이에요. 저게 살짝. 그래서 저게 갈매기다. 이렇게. 그 막 야구 글러브 입고 그 조형물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게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에요? 야구 배트 등대. 네, 있죠. 거기에 있는 등대에 딱 건너편 쪽에 마주보고 있는 양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공 등대는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저기 하얗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야구 배트가 있고요. 공 있고 글러브가 있는데 하얗게 돼 있고요. 저 안에는 우리 부산의 또 영웅 아닙니까? 최동원 이제 돌아가셨죠. 암 때문에. 최동원 씨의 그런 벽화까지 딱 새겨져 있고요. 저기 보면 나오죠. 최동원. 아니 그리고 저도 약간 아까 전에 그 갈매기 등대라고 한 게 네네. 모양이 저 야구 글러브 등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는 순간 저런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이름이 갈매기 등대다. 갈매기 등대라 부르고 양봉으로 치고 있다. 우리는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수 기자는 그 빨간색 장대 양봉 등대 앞에서
제 종목 올라가 주십시오. 그래 또 약간 모질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죠. 여기 가시면 무조건 들러봐야 되죠. 해동용궁사라고 사찰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 가셔서 빌면 여기 바다 위에 있는 사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 밑이 바다예요. 네. 바다 위에 있어서 영험함이 더해진다. 해동용궁사라고 네. 저희 가면 소원들을 다 모든 소원들 다 들어주거든요. 예. 등남을 해달라고 등남 불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장수를 이루자. 네. 108계단인데 108 장수계단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꼭 나오시는 길에 드셔야 될 게 요거 있어요. 네. 먹거리인데 인삼 야쿠르트 유명합니다. 인삼 야쿠르트. 그거 네. 요구르트랑 네. 네, 인삼이랑 같이 넣었어요. 넣어놨죠. 요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동용궁사가 상당히 이국적 아니에요? 최고죠. 네. 거기는 한국에서 네.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아예 새겨놨어요. 자신감이죠. 예. 네. 좀 결이 다른 그런 사찰 같은 그럼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약간 신식 같은 느낌이지만 네, 예. 다양하게 음. 또 우리 여러 곳의 사람들을 품는다 이래가지고 네. 네, 굉장히 잘 지어놨죠. 네. 소원의 명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은 맛집이 네. 뭐 워낙 많고요. 그럼요. 그래도 네. 우리 부산 토박이 네. 우리 신익수가 짧게 네. 막 뭐 하나 기장하면은 기장. 집불 장어구이입니다. 집불에 구워가지고요. 요게 근데 약간 호불호 갈려요. 왜냐면 집은 걷어내고 저렇게 네. 속만 먹거든요. 화면에 나오죠. 속만 먹는 건데 네. 저 속이 모양은 저도 되게 맛있는데 약간 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저는 저거 쫀득쫀득해서 네. 맛있게 잘 먹습니다. 집불 장어구이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 저 동네가 붕장어예요. 붕장어. 아까 그래서 갈매기 등대를 네. 붕장어를 상징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붕장어가 일본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용어로는 약간 우리가 부르는 아나땡이라 부르거든요. 네. 익숙한 용어로. 그래서 여기 가면 대부분의 화를 근데 저기에 아예 붕장어로 만든 저 등대도 있어요. 따로 있네요. 붕장어 등대가 따로 있어요. 네, 저렇게. 근데 다들 저렇게 길쭉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들 상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해서 네. 멀리 가자라고 했더니 네. 본인 신익수 기자 본인의 고향인 네. 부산의 그 기장으로 우리가 네. 갔습니다. 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또 김영우 PD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기장에 있는 참 네. 멋진 그 등대들 네. 하고 쭉 돌아오다가 해동용궁사까지 네. 찍고 오시고요. 하지만 목적은 우리 돈을 위한 곳이다. 양봉이다. 빨간색 등대를 보고요. 네. 자, 오늘 돈 되는 여행 머니 투어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네.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가를 보내드리면서 네네.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할 텐데 부산 갈매기. 아닙니다. 부산 갈매기. 이 저녁에 이 네. 밤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우리 최백호님의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get some.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수수료도 싼 게 ETF입니다. 워렌 버핏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장기 투자에도 아주 적합하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캐시 우드, 돈나무 아줌마가 운영하는 ETF에서는요 1년 만에 100% 넘는 수익까지 나는 그런 대박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ETF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에서 마련한 코너 ETF 오지랖. 우리나라의 ETF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합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NH투자증권의 최창규 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요즘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인기의 ETF 이제 4가지를 정해놓고 지난주에 반도체 ETF하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ETF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했는데요. 김두산 상무님, 나머지 2개는 뭡니까? 하나는 약간 좀 가요.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원자재, 특히 재생에너지 쪽 또 나오면서 이런 쪽 ETF겠구나.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원자재는 아예 빼고요. 그 기업들 모아야 되니까 ETF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뭘로 우리가 좀 보면 될까요? 오늘은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ESG라고 해서 신문지상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언급이 되고 정말 있는 많이 나옵니다. ESG. 그래서 ESG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책임, 뭐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조한 뭐 거버넌스도 있고 뭐 하긴 합니다만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런 ETF들도 지금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그러고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ETF도 ESG의 E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또 ESG 테마가 ETF 시장에도 관통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바이든 미국에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ESG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ETF를 통해서 또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부장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 많은 이 관심과 네.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이 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결국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석유시대 다음. 좀 약간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 있는데요. 예.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 단어가 혼합된 용어입니다. 신에너지라는 단어와 재생에너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신에너지 그러면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서 얘기했었던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에 나오는 전기도 기존의 화석 연료를 떼서 발전을 돌려서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화석 연료에서 출발한 변환된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2차 전지나 ESS처럼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들이 네. 여기에 해당되고요. 네.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예.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작년부터 제가 지수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왔던 내용이 바로 ESG였습니다. 네. E 환경, S 소셜, 네. G 거버넌스. 근데 이 환경이면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시죠? 바로 그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장 각광받았던 테마가 바로 E였습니다. 네. 사람들은 ESG 통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S나 G, 특히 거버넌스 관련된 뭔지 문제는 몰라요. 소셜 너- 뭘로 접근해야 예. 되지? 어떤 네, 기업이지? 예, 네. 그러니까 소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사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걸 네. 갖고 측정하기 때문에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거버넌스 어떤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훌륭합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다- 훌륭하다고 해서 네. 주가가 더 오르는 것도 네.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인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죠. 네. 후들러서 전권을 후들러서 네. 리더가 갈 네, 때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E에 쏠리게 됐고 특히 이 중에서도 탄소를 덜 배출하는 네. 그리고 석탄을 안 떼는 음. 그래서 탈석탄화 그리고 탄소 배출 효율화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ESG에서 E에 해당되는 항목들이구나 네. 이렇게 감을 때리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좀 다시 정리를 하면 ESG ETF라는 거는 없죠. 있어요. ESG ETF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럴 수가. 거래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찾아보시면 네. ESG라는 단어가 붙은 ETF가 국내에도 한 5개, 6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입 종목이 그건 어떻게 돼요? 거의 재생에너지 쪽으로 신재생이 맞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네. ESG 레이팅 즉 등급을 매기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KCGS 그리고 서스틴베스트 그리고 대신경제연구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소라는 이런 업체들이 네. E 5가지 항목, S 5가지 항목, 네. G 5가지 항목 이렇게 항목을 쭉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ESG 토탈 점수가 나오고요. 회사채 등급 매기듯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ES 점수 62점. 그래서 B 등급. 그래서 ESG 그 ETF들은 네. 그 A 등급 이상인 맞나요? 예, A 등급 이상인 기업들로만 구성된 그런 형태고요.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종합 점수로 가버리면 그렇죠. 엣지가 이건 없죠. 아닌데. 네. 이건 아닌데. 엣지가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또는 네. 시대적인 환경과 맞아 떨어지는 이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요 지금 ESG ETF 수익률이 어떤지는 모르시죠? 이게 지금 네. 최근에 네, 동향은 지금 체크는 안 하셨죠? 예, 제가 이게 정말 근데 좋다. 막 알고 봤더니 수익률이 엄청 대박이다. 이러면 진짜 깜짝인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ESG가 좋은 기업은 착한 기업입니다. 네. 네, 환경도 오염도 안 시키고 노사 관계도 좋고 지배 구조도 좋은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반대말로 신스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신스탁은 뭐냐면 카지노, 뭐 주류, 씬 범죄, 네. 씬 주류. 죄.
뭐 도박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누가 있죠?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예, 강원랜드. 야, 근데 예. 착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네. 신스탁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신스탁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ESG가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죠. 뭐 김누란 상무님이 네.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ESG가 좋은 기업들의 주가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도 이제 그런 각종 연기금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적 자금들은 이제 반드시 ESG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의무화가 점점 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ESG 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면 그 기업이 비록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네. 주가를 부양하는 힘은 훨씬 더 세게 되겠죠. 예. 네,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 이해로는 되는데 네. 굳이 수익이 안 나는데 왜 거기에 아니죠. 네? 돈이 많이 몰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이제 붙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이 방송을 저기 그 전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계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에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네. 아마 ESG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뭐 이제 예. 막 그 규범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네네네. 자체적으로도. 네. 그러면 이제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ETF로 투자할 때 당장 내일 30% 40%를 그걸 요구하고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젠가는 제가 전기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세는 뭐 3, 4개월만 해도 확 나버리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히려 이제 둘 중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ETF에 더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기업, 뭐 풍력 기업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지수 편입에서 좀 비중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 지금 현재는 가장 투자 비중이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업체 그러니까 회사명을 뭐 언급한다면 네, 편입 비중 뭐 높은 순서대로 말씀해 뭐 주셔도 태양광에 됩니다. 꽂혀 있는 그룹이 하나 있죠. 네. 예, 한화. 예. 예, 하나솔루션? 하나그룹. 네. 하나그룹은 그룹 자체적으로 뭐 태양광 산업을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지수를 만들거나 네. 하게 되면은 네. 하나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뽑히더라고요. 비중을 많이 채우는 네네네.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이라고 부르죠. 네.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라든지 네. 그런 회사들 그리고 풍력으로 넘어가면 네. 우리 산이나 뭐 이렇게 뭐 해안가 가시면 커다란 뭐 발전기 돌아가는 거 네네네. 보시죠. 그래서 이제 플랜트 예, 그런 것들은 또 모터가 들어가고 플랜트가 들어가고 축전지 네. 그러니까 돌려서 발생한 전기를 담아놓는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최근에요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원자력 중에 미니 원전 네. 뭐 이 얘기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원전 쪽은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에는, 컨셉 자체가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을 지향하고 지향하고, 예. 예,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이용하자라는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아마 미니 원자로는 기존의 거대화된 원자로를 아마 대처하는 수단으로 그렇죠. 예,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기존의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석탄을 줄이고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NH 농협이라는 뭐 금융그룹에 네.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NH 쪽에서는 네. 예, 탈석탄 어. 아니면 탄소 절감 아. 뭐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메커니즘은 맞지 않을까. 우리 최창기 부장님 보시기에 그럼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이제 신재생 ETF만으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제 요즘은 워낙 이 솔루션이 좋아가지고 이 MTS가 잘 돼서 서학 개매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에도 뭐 솔라 ETF 뭐 관련한 이제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섞는 게 낫습니까? 우리 김정은 분이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국내 걸로 충분합니까? 신재생 에너지? 예,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그 해외에 있는 여기에 상장돼 있는 ETF들 뭐 예를 들어서 큐클린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ETF들을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긴 한데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투자 수요가 있으면 곧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돼 그렇죠. 있는 거기 딱 우리 다 저도 이제 언급을 뭐 해도 되는데 뭐 다초에너지 뭐 바컵 다 아시니까요. 네. 청취자분들 그런 기업들로 이제 섞어서. 투자가 되는 그런 ETF들이 또 국내 곧 상장이 연내 아마 거의 다 될 거예요.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아주 또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렇죠. 네, 환전을 해서 해외 투자를 그거 하기가 되게 좀 편하니까.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뭐가 성이 안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빨리 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우리 최창기 부장님,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의 네. 기업의 수준,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은 좀 해외와 평가하면은 네. 진짜 냉철하게 어느 수준일까요? 저는 요 기술력이나 그 산업을 보기 전에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규제입니다. 규제. 이런 산업들을 저희 증권가에서는 네. 규제 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단가가 네네네. 단가가 제일 싸거든요. 발전 단가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네. 단가가 제일 싸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 아니면 생산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아직도 석유나 써야죠. 석탄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탑티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기술력 탑티어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석유보단 비싸거든요. 발전 단가가. 그래도 뭐 세계적인 예. 수준에서는 예, 예. 알 수는 있잖아요. 예,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당연히 탑티어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탑티어이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이런 친환경적인 세상으로 갈 거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예. 이 신재생 에너지에 저는 뭐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예. 이런 산업들은 규제 산업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것들은 규제 산업이다. 정부의 정책 산업이다. 예. 정책이 바뀌면 삐걱거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탑티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발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일단 현재 국내에 상장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ETF로 충분하다는 우리 김두남 상무님의 이야기였었고요. 난 외국 기업도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외국 기업도 다 진짜 알짜 유럽, 미국에 합친 그런 신재생에너지 ETF는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이건 또 안 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대회비기 때문에는 안 되는 거고요. 아주 짧게요. 메타버스 요즘에 이 테마도 많이 ETF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좀 메타버스 좀 인기가 끌고 있는 게 이게 짧게 설명이 될까요? 메타버스 뭔지? 제가 설명할까요? 네. 예, 메타버스는 계속 용어만 설명드리는데요. 네, 네. 메타 초월, 뭐 초상상, 버스, 유니버스 네. 두 단어를 합성한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VR, 가상현실 네. 이런 것들을 그 일종의 유니버스 세계관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최근에 페이스북이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안경 같은 거 쓰고 네네네. 3D로 본다든지 아니면 헤드기어 가상현실로 본다든지 그런 걸 만드는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를 페이스북이 샀습니다. 즉 페이스북도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기존에는 2차원 2D였다면 이렇게 네. 가상현실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증권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야 앞으로는 킨텍스 안 간다. 킨텍스 안 가고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IR 행사 할 거다. 네. 네,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디로 치고 들어와서 거기서 서로 소통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좀 아직은 좀 더디지만 언젠가는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헤게머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르브르 박물관도 이제 안 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거 네. 이제 헤드기어 쓰고 네, 맞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가는 세상. 그런 메타버스 ETF는 그런 기업들. 일단은 뭐 VR 가상현실 관련한 기업들이 또 많이 편입될 것 같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영업이 재개되나요? 싸이월드 그때 그 공간이죠. 네, 그 맞습니다. 공간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은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십몇 년 전에 그런 가상현실에서 펼쳐지게 되는 네. 그런 기업들.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김단 성부님.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준비하고 계시죠? 네, 메타버스도 아마 준비하고 계실 하신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ETF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실은 우리가 그동안 첫 출발부터 ETF에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고, 왜냐면 우리가 ETF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김두남 상무님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이 일단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매조지를 하고 네. 다음번부터는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ETF 관련한 이슈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두남 상무님, 끝으로 ETF에 관련한 이야기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시죠. 네, 뭐 그 ETF의 기초부터 마지막에는 맞아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핫한 ETF에 대한 이제 그런 시황 관련된 이제 설명까지 쭉 이제 이어져 왔는데요. 네.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이제 ETF에 대한 저변, 투자자의 수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사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마치 개별 종목 단타 치듯이 들어왔다가 이제 수익률 보고 이제 뭐 나가는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좋은 점은 좀 계속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안 좋은 점들은 좀 최대한 좀 지양을 하시는 게 ETF를 어떤 ETF를 고르느냐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만큼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면서 또 연구도 좀 하시고 좀 더 장기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나와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김두남 상무였고요. 오늘도 이 NH투자증권 최창규 부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이 정인의 오르막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르막길이 모양은 이제 상승 구도이기는 한데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 힘든 구간을 버텨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죠, 여러분. 내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